안녕하세요. 전쟁의 기술 발표 3기 1조 전략 15 역학관계를 통제하라 상황 장악의 방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략 15 역학관계를 통제하라 상황 장악의 방법 통제력 통제하는 힘 어떤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통제력을 확보하는 4가지 기술에 관한 기본 원칙 1.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라 2. 전장을 이동하라 3. 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4. 수동적으로 통제하라 통제력 확보의 첫 번째 방법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라 적을 수세로 몰아 방어태세를 유지시켜 사기를 꺾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 장교인 롬멜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고 없이 돌격하는 롬멜의 탱크. 롬멜 장군 휘하의 부대 탱크 부대는 신출귀몰하게 적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병력 분산 공격. 여러 루트로 소규모 병력을 나누어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청난 속도의 이동 능력을 수행. 적이 예측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적에게 접근하여 혼란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담한 전투 양상을 전개. 여러 가지 방법, 예측할 수 없는 루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고 없는 공격으로 상대 진영을 압박하였습니다. 통제력 확보의 두 번째 기술, 전장을 이동하라. 자신의 힘을 최대한 유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장에서 충돌하여 적이 불편해하고 적이 낯선 전장에서 통제권을 잃고 후퇴 또는 파멸시키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 예로 미국 남북전쟁의 장군인 셔먼 장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셔먼 장군의 특별한 부분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자기 부대의 행군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시로 바꾸어 작전에 임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력 확보의 세 번째 기술, 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적이 자신의 강점이나 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 예로 6.25 전쟁 당시 경상북도 영덕 장사에서 있었던 장사상륙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상륙작전은 첫째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교란용 양동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전선 함락에 몰두한 북한군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여 북한군의 관심과 중부전선으로 쏠릴 북한군의 관심을 억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후방 교란으로 인하여 북한군의 전력 분산을 유도하였습니다. 통제력 확보를 위한 네 번째 기술, 수동적으로 통제하라. 적의 방심을 유도하여 무력화시키거나 경솔한 공격과 미끼 등으로 적의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 태평양 전쟁 패전국 일본을 들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전략으로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된 헌법에 대한 첫 번째는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다시는 전쟁에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평화헌법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패망국인 일본을 미국이 통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활용한 부분이 천황과의 협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천황에게 죄를 묻지 않고 천황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천황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황과의 협력은 곧 미국이 일본 국민과의 협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하여 미국이 일본에서 행한 통치는 우호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태평양전쟁 패망 후 혼란스러운 일본 국내 정세를 민심을 미국은 천황을 이용하여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황은 미군에게 최고의 협력자이었던 셈입니다. 통제력 확보 기술 4가지 이외 추가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 후 미국의 일본 장악 스토리, 일본인 한국 전쟁 참전. 이 이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 패망 직후 미국은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무기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일본을 통하여 수리 및 재생산되어 활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망국 일본에서 미군 부대 내에 일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인들은 미군 내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 수행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군인은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자신이 하였던 군대 내 업무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었겠지만 자식이 알고 있는 임무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일본인은 모든 활동에 대한 내용이 1급 기밀로 분류되어 발설하지 못하도록 서약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미국에 협조하여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일본으로 가져와 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연합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하였던 무기들을 한국전쟁에서 수리 및 활용하여 사용하기로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일본은 연합군 지원을 위한 병참기지화로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보급 관련 종사자의 사고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보급 및 병참 관련 업무 이외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인들은 미군을 위하여 군사작전에도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과 동시에 전사자도 발생이 됩니다. 일본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평화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일본인을 전쟁에 활용하게 됩니다. 일본인을 전쟁에 활용한 내용이 소련에 알려지기 두려워 일본인들과 미군은 비밀 유지를 위한 밀약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일본인을 활용한 작전은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해안 곳곳, 한국의 중요한 시설들에 한국을 점령했던 당시 일본 기술자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상륙작전을 위하여 수송선이 지나가는 루트에 설치되어 있던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역학관계를 통제하는 방법, 상황 장악의 방법. 결론적으로 역학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력과 통제권의 결정은 전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전략은 통제력 획득에 중점을 두고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상대를 조종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력이란 적극적인 통제력과 수동적인 통제력을 합하여 말합니다. 적극적인 통제력은 즉각적인 돌진 등을 말하고 수동적인 통제력은 적의 방심을 유도해서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통제의 달인이란 적극적인 통제력과 수동적인 통제력을 모두 사용하여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을 장악한 미국을 말씀드립니다. 천황을 이용하여 일본 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제합니다. 소련의 아시아 침투 저지를 위한 병참 기지로 미국은 일본을 활용합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된 중국 무기를 위한 수리기지로 활용합니다. 한국전쟁의 주요 작전 포인트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조선 통치 관련 일본인들을 활용합니다. 소련의 개입을 우려하여 일본인 활용 사실을 1급 기밀로 관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국은 일본을 통치하며 일본을 활용하여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이끌어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장의) 전략은 제목과 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략이며 스포츠 또는 인간관계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전략입니다. 과거 2013년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UFC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찬성 선수의 첫 번째 챔피언 도전 시합을 예로 소개하겠습니다. 3라운드가 끝나고 상대 조제알도가 지친 것을 확인한 정찬성 선수는 4라운드 시작과 함께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시합 도중에 어깨 탈골 부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조제알도는 정찬성의 어깨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4라운드 TKO로 경기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조제알도는 정찬성의 약점을 파악하고 집중 공략한 결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래 연예인 박명수는 예능의 한 방송에서 현재의 부인과 결혼한 방법으로 아내의 약점을 노려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의사들과만 교류를 하였고 본인처럼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던 게 약점이었습니다. 박명수 씨는 이를 잘 공략하여 현재의 부인의 마음을 얻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16장의 핵심 전략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키피오 장군은 아프리카의 정복자라는 별명이 있으며 로마군이 두려워한 한니발 장군에 대적한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니발 장군 역시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가진 역사상 가장 우수한 군사령관 중 한 사람입니다. 본 챕터는 이 두 장군의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사용한 전략을 예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 군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카르타고의 식민지 스페인 동북부 지역으로 향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카르타고군의 식민지로서 광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군사훈련 및 로마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군은 당시 로마군의 약 2배에 달하였고 스키피오는 이에 맞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카르타고의 식민지인 스페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카르타고군은 스페인에 있는 부족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스페인 곳곳에 퍼져 있었고 카르타고의 사령관들은 권력과 돈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이를 인지하고 상대방의 허를 찔러 기습 공격을 가하여 스페인의 중심을 장악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점차 스키피오의 통제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니발 장군은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였고 스키피오는 로마에서 한니발을 쫓아낼 방법으로 한니발의 나라 카르타고로 행군하여 카르타고에서의 전쟁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군의 방어는 매우 견고하였고 스키피오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급품 부족 등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군을 염탐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군의 캠프의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것을 이용하여 내부의 잠입 및 캠프에 불을 질렀고 화재를 통해 혼란스러운 카르타고 군들이 캠프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스키피오는 직접 싸우지 않고 적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여 카르타고 내륙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을 통한 효율적 전쟁을 치루어 갔습니다. 스키피오 장군의 전략을 보면 로마의 적인 한니발 장군의 힘의 근원, 무게중심이 카르타고 식민지인 스페인에 있음을 알고 이를 공략하였고 카르타고의 힘의 원천은 카르타고의 견고한 캠프임을 알고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스스로 퇴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카르타고국의 부의 원천인 농경지대를 침공하여 힘을 잃게 하고 한니발과 싸움에서도 한니발을 추격하지 않고 유인함으로써 한니발의 부대를 분리시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 힘의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하나씩 공략하여 그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략하였습니다. 이는 본 16장의 주제로 상대방의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무게중심을 파악하여 공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게중심의 공략은 최상의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힘은 공통구조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힘의 표면 아래 힘이 의지하고 있는 지연책, 즉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카를 필리프 고틀리프 폰 클라우제비츠는 무게중심은 모든 것이 의지하고 모든 힘과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무게중심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무력화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공략할 때 상대방의 심리와 사고방식 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응우엔잡 장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위한 고민한 결과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무게중심은 미국 시민들의 정치적 지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68년
구정 공세를 통해 전쟁에 대한 미국의 여론의 지지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는 미국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 사례가 됩니다. 다음으로 적의 성향이 중앙 집권화되거나 분권화된 형태에 따라 무게중심 공략이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스텍 황제를 포로로 잡아 소규모 병력으로 멕시코를 정복했습니다. 이는 아스텍 황제가 모든 권력, 권한의 중심이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섬을 옮겨다니며 핵심이 되는 섬을 점령해 일본군이 방대한 지역에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적의 무게중심을 분산시켜 적을 공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적의 무게중심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발상, 명성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현재의 이란이 된 스키타이와 싸우며 그들의 강점인 기마를 활용한 완벽한 기동성과 유동성이 무게중심이라 판단하였고, 이들을 폐쇄적인 지역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힘의 원천을 제거하고 무력화시켜 적과 싸웠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 힘의 원천을 이해하고 그를 무력화시킨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관습에 따라 생각하거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가정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의 경우 예술가로 미국을 정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유럽의 예술계는 성공을 위해 비평가의 마음을 사야 했지만, 살바도르 달리는 미국의 경우 여론 매체가 미국의 무게중심이라 판단하였고, 언론의 호감을 얻고 대중에게 다가가 미국 예술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 중국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사이 내전 당시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은 볼셰비키 당원이 러시아에서 했듯이 여러 도시를 장악하고자 하였으나, 반면 마오쩌둥은 방대한 농민계층을 무게중심으로 보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공산주의자로 혁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관습과 습관 등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상황에 맞는, 상대방에 맞는 무게중심을 파악하여 공략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의 원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적이 그것을 가장 열성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윌리엄 테쿰세 셔먼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이 애틀랜타와 그 주위 지역, 남부 산업 중심지를 소중히 하고 염려하는 것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위협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이 소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을 무게중심으로 파악하여 공략한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로 어떤 집단은 위력과 영향력이 배우 몇몇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그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개혁 단행의 열쇠는 의회라고 판단하였고, 의회 내 실세를 장악한 특정 리더의 마음을 공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힘의 원천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령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략입니다. 중요 의사결정이나 생각할 수 있는 두뇌 또는 정신에 대한 공략이야말로 몸과 두뇌를 분리하여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조 프레이저를 이기기 위해 그를 도발하였습니다. 도발에 당한 프레이저는 알리만 생각하면 분노에 치밀었고 그에게 집착하였습니다. 이는 알리가 노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정신을 흔들고 제압한 결과이며, 정신이 제압된 프레이저를 신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16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또는 적 등과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의 강점, 힘의 원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정면 공격하기보다는 교묘하고 효율적으로 상대방의 강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공격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의 기술 17장 철저하게 각계격파하라 부분의 발표를 맡은 39기 박진석입니다. 이번 발표는 책에서 서술된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종합하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하지만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마라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밀티아데스 장군, 심리전을 적극 활용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징기스칸,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보스턴 차 사건의 주역 세뮤얼 애덤스,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여 절대 권력을 구축했던 모택동, 그리고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전략을 통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17장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두 개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독립운동에 성공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력을 통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외부의 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공화정의 상징은 다양하나 그중 하나로 이탈리아어로는 파쇼 리토리오, 우리말로 속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속간은 여러 개의 가지를 묶어서 만든 도끼로 공화정의 통합을 통한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가지의 묶음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속간은 통합과 단결을 상징하는데 로마의 숙련된 베테랑 병사들은 군단이 행진을 할 때 이 도끼를 들고 가장 앞에서 행진하며 로마 군단의 단합된 힘과 위험을 과시하였었습니다. 여기서 파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파시즘의 파쇼와 동일한 뜻으로 이탈리아어로는 레가티 인시에메, 즉 함께 묶여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파쇼가 미국 상원의회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아직도 널리 활용되는 추축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 독립운동 당시에 분열된 주들의 통합을 강조했던 역사적 배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분할과 지배, 라틴어로 divide et impera입니다.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처음으로 한 말인데 적을 분열시키고 분할하여 약한 부분부터 공격하고 각계 격파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분할해서 지배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고립시키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분할시키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도 분할과 지배의 유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7장 철저하게 각계격파하라의 내용을 주요 사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490년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소아시아를 정벌하고 난 후 아테네를 정벌하기 위해 주둔했던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은 총 10만 명의 대군이었고 아테네는 1만 명이 채 안 되는 보병 전력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내부에는 과거 전제군주였으나 민주정으로 바뀌면서 추방된 히피아스 왕의 복귀를 바라는 세력들도 존재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었던 정치인들과 장군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페르시아와의 전투 경험이 있었던 장군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 군을 육로의 좁은 부분인 마라톤에서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7km를 행군한 아테네 군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는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에서 아테네를 직접 치기 위해 1만 5천여 명만 마라톤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선박을 통해 아테네로 이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밀티아데스는 많은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 주둔한 페르시아군을 먼저 격파하고 신속히 아테네로 이동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군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테네군은 서둘러 아테네로 뛰어서 복귀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도달하여 승리를 알리고 전사한 피디피데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올림픽 경기 중 하나인 마라톤 경기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밀티아데스는 신속히 아테네로 복귀하였고 중요 방어 진지를 점거하였으며 페르시아군은 마라톤의 병력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적의 분열된 틈을 포착하면 주저없이 신속하게 행동하여 각계격파를 통해서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승리로 이끌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분할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던 세뮤얼 애덤스의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뮤얼 애덤스는 보스턴 양조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을 인생의 목표로 여러 기고문과 운동을 적극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논리정연하게 미국의 독립에 대해 주장할 때면 다소간의 영국에 불만이 있어도 영국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미국 식민지인들은 그의 주장을 무시했고 그의 오랜 노력에도 독립은 유효하여 그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뮤얼 애덤스는 이에 투쟁 방식을 바꿔 미국 식민지인들의 감정적인 애착을 끊고 영국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자유의 아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영국을 끊임없이 도발하여 영국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 미국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조장코자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러시아와 합스부르크 간 슐레지엔 영토 분쟁으로 벌어진 7년 전쟁에 개입하여 프러시아 편에서 승리를 거두긴 하였으나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쇄물, 심지어 포커코드까지 포함해서 영국은 인지세를 책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영국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고 싶었던 세뮤얼 애덤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지세에 대한 불합리한 감정을 퍼뜨리기 위해 노동쟁의와 여러 사설을 통해 분노를 조장하였고 결국 영국은 인지세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 중개상을 통해서 공급하여 미국 식민지 상인의 중간 마진을 챙겨주던 기존 중국산 차 교육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직접 식민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와 교육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미국 식민지의 차 중개상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고 이는 세뮤얼 애덤스에게 영국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정박한 동인도 회사의 차 운송 선박을 탈취하여 보스턴 해안가를 거대한 홍차 찻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미국 식민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영국에 강렬하게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뮤얼 애덤스는 미국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데 그가 원했던 것은 미국 식민지들이 가지고 있던 영국이라는 과거와의 애착과 결별시키면서 분노를 조장하여 영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공격하고 결국은 영국과 돌아서고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과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인 로마의 제국 통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시인이자 문학가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으로는 터키 지역에 위치했던 트로이가 멸망한 후 피난민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지금의 라티움 지역에 정착하여 라티움 부족이 세운 부족국가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 라티움 부족은 과거 켈트족에게도 점령당하기도 한 여러 소수 부족 중 하나였는데 이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제국을 지배하게 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분할하고 지배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루키우스 술라라는 명장은 로마 인근의 라티움 동맹과 동맹시 전쟁을 벌여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평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지배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이란 제도를 인센티브로 여러 민족과 부족이 서로 경합하여 어떻게 하면 로마 편에 서서 이익을 챙길 수 있지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들을 경쟁하게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분할하고 지배하라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무력 진압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힘과 동맹이라는 절묘한 균형을 통해 로마는 고대 시대에 거대한 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리우스 시절을 이어 사실상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이자 내란을 진압하고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배 방식은 한마디로 말을 잘 듣는 민족은 인센티브를 주되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힘을 통한 평화와 분할 지배 원칙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측근을 의심하고 제거하기까지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 모택동의 이야기입니다. 린비아오, 우리말로 인표는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택동의 반기를 들다 실패하여 소련으로 도피하던 중 의문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인물로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모택동과 함께하면서 군부를 장악했던 실세 중 실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모택동에 잘 보이면 만사가 풀린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실패로 끝난 문화 대혁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습니다. 인표는 모택동이 천재이고 그를 측권해서 보자 하는 자신도 천재라는 천재론을 펼치면서 모택동에 대한 충성과 아첨을 지속하는 한편 자신이 후계자임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은 후계자를 키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아첨에 능한 인표를 의심하면서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택동은 인표를 공개석상에서는 마오의 친밀한 전우라고 표현하며 시켜 세웠지만 뒤로는 그의 세력 기반인 군부를 공격하였습니다. 인표와 가까웠던 군부 세력은 하나둘씩 모택동의 비판으로 실각하였고 이에 인표는 본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쿠데타 계획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표는 이미 군부의 지지 기반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그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측근까지 의심하고 제거하면서까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모택동의 정치력은 감탄할 만하지만 과연 그것이 조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전을 통해 적의 심리적 고립을 유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칭기스칸의 전술입니다. 칭기스칸은 단순한 무력에 의한 전쟁보다는 심리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공격하고 무력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전쟁을 가장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음을 치는데 교묘하고 능숙하면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에 의한 호소라기보다는 적에 관한 정보와 약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적에 대한 정보 없이는 전쟁에 나서지 않고 적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를 분석하여 적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스로 분열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이 휩쓸고 간 곳에서 항복하지 않은 곳은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잔혹한 몸모를 보였던 칭기스칸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서하라는 나라를 두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서하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서하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대 와서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몽골은 서하인들을 모두 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몽골은 전투를 할 때 포로의 일부가 도망갈 때 일부러 살려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포로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몽골군의 잔혹함을 퍼뜨리게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었습니다. 몽골은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히치콕이 어떻게 조직을 장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계는 다양한 개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입니다. 영화 제작자는 상업적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기도 하고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뽐내기 위해서 상업성 따위는 무시하기도 하며 개성이 강한 배우나 전문성을 무기로 대항하는 촬영기사, 무대 의상 제작자들은 감독의 요구에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모이는 집단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작은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파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화계의 문화와 분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 이러한 집단을 지배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과 정보는 본인이 통제하고 본인을 지나쳐야 하고 심지어 정보와 결정의 보류도 본인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촬영 방식부터 여배우의 의상, 영화의 줄거리까지 모든 부분을 통제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수많은 주장이 있겠지만 책임자는 당신이다. 그들을 리드하고자 한다면 중앙을 점령하고 통제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번 장의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당신이 처한 사항의 복잡성에 압도되어 앞뒤 생각 없이 부분별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인 통제력을 잃지 말고 항상 당면한 문제를 작게 분할하십시오. 중심적 위치에 자리 잡고 문제를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 보면 결국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장에는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란군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고립시키십시오. 그들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면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적이 내가 속한 집단을 분열시키고자 할 때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능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분열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전략적인 사고와 식견을 갖춘 집단은 그 어떠한 강력한 적도 절대 당신을 분열시키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거쳐 남북이 갈라져 싸운 남북전쟁 등 다양한 전쟁과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은 여러 갈등 상황에도 문제를 봉합하고 사회를 통합하여 전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의 상징은 앞서 말씀드린 자루묶음 도끼인 속간입니다. 이는 미국 국회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남북 통일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재통합한 링컨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도 볼 수 있는 상징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통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이런 통합된 힘을 상징하는 것이 파쇼 리토리오, 즉 속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시즘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통합된 힘과 공화정의 위험을 상징하는 심볼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장의 교훈은 어떻게 적을 분할시킬 것인가 보다는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지 않은 집단은 그 어떠한 적도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이유이고 로마 제국부터 이어져 온 자루묶음 도끼인 속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